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꿈꾸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 오늘의 주제는 조선 최초의 국민투표입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430년) 세종 12년에 세종은 전 국민에게 공법에 대한 찬반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합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에 대한 대단한 투표였습니다. 왜 이 투표를 시행했는가? 그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평생에 수많은 개혁을 했죠. 그 많은 개혁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고 어찌 보면 가장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전 국민이 모두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했던 주제가 공법제도입니다. 공법이란 정액세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농사가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주로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작물로 냅니다. 이때 세금을 걷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의 비율만 정해놓고 생산량에 따라 그 비율만큼 수취하는 겁니다. 세율이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0석을 수확하면 10석을 걷고 50석을 수확하면 5석을 걷는 방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법, 정액세인데요. 생산량에 무관하게 그 액수를 걷는 겁니다. 세종이 제시했던 액수는 10두, 지금으로 치면 10마리인데 여기서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조선의 토지 제도는 좀 독특해서 토지 면적을 지금처럼 숫자로 된 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결은 300두를 생산하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5가마니 정도 됩니다. 비옥하면 땅이 좁아지고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면적이 넓어지겠지만 어쨌든 3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을 1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1결마다 300두가 생산되는 게 아니죠. 그런 해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뭐 병충해가 온다거나 가뭄 흉작이 오게 되면 300두보다 못한 양이 이제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 관원이 가서 그 생산량을 보고 거기서 20분의 1을 수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에는 그만한 매 필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을 그만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세금을 걷는 양보다 이 조세를 조사하고 거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정해서 올해는 100두밖에 수확을 못했구나 라고 할 때 이것을 필지 단위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수치 단위로 정이라는 더 넓은 단위를 썼는데요. 개개인의 필지 단위로 생산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좀 광역의 단위를 두고 여기 대강 올해 얼마 정도 수확했다. 그러면 20분의 1을 세금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필지마다 사정이 상당히 다르겠지만 우리 구역은 올해 수확량이 얼마로 책정이 됐다. 인정과세 비슷한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은 가능하면 수확량을 낮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정이라는 단위 안에서 가장 수확이 낮았던 필지에 맞춰서 아마 세금액을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낮았던 필지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필지 또는 가능하면 평균치나 평균치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산량에 따라서 20분의 1의 세금을 거둔다고 하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5분의 1도 되고 10분의 1도 되고 20분의 1도 되고
뭐 때로는 4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부정이 생깁니다. 농민들은 깎아야 되고 정부는 걷어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런 몰이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한 몰이가 사실은 귀찮은 거죠. 이걸 어떻게 일일이 계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대강 봐서 이렇게 정하고 타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늘 세수가 부족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정부는 조금 걷어도 넓은 단위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정하게 관리가 양심적으로 책정을 하나 대강 관행적으로 책정을 하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은 항상 부당한 겁니다. 사실 뭐 요즘같이 뭐 카드 전화나 컴퓨터로 세금을 해도 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세금 내는 사람 치고 세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많이 내는 기분이 드는 게 세금인데 제도 자체가 이러니 내는 사람마다 다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액세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액세를 하려면 흉년이 들어도 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치를 요구합니다. 1결에 300도를 수확했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대개 30도 정도였는데 세종은 이걸 10도로 감해줍니다. 대신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변동 없이 모두 10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풍흉에 관계없이 10도라는 정액세를 제시를 하자 엄청난 논란이 발생합니다. 정부 관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재정 감소를 우려합니다. 30도를 받아도 재정이 불안정한데 10도로 낮추면 당장 재정 파탄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료들의 걱정입니다. 물론 세종은 법적으로는 30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30도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관원과 향리들은 한편으로는 세금 과다를 걱정하게 됩니다. 풍년이 들면 10도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거나 또는 전혀 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도 정액세를 바쳐야 되니까 당시 농민들은 2년, 3년치 식량을 저장해 놓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낼 때는 뭐 그럭저럭 토지 불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서 낼 수가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10도를 내야 하는데 같은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토질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토질이 좋은데 무조건 다 10도를 내라고 하면 불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농민들에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외형상으로 보면 30도 또는 20도에서 10도로 내려왔으니 세금을 50%나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인데 농민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걱정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내가 충분히 여유 있게 세금을 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도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 풍년 그 곡식을 저장해 놓고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면 이건 정액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10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10도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부자한테 꾸어서 내야 합니다. 문제는 꾸어서 내는데 이 당시의 이자가 무려 100%였다는 겁니다. 한 번 흉년이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꾸어서 내면 지난 2년, 3년 동안 감액됐던 풍년일 때 감액됐던 분량은 한 번 흉년에서 빚 한 번 내면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세금을 낼 수 없게 되면 매를 맞거나 도망을 쳐야 하니까 빈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법이 되는 거죠. 이처럼 공법은 세율이 내려갔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니까 도저히 이건 결정할 수가 없다. 이래서 공법에 대한 찬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투표서를 정해놓고 투표하는 것은 아니고 투표 방식은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각 지방 군현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서 찬반 가부를 조사하게 한 겁니다. 자, 이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먼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7만 185명입니다. 17만 명의 투표. 이것을 가지고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은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로 내는 세금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 즉 호주들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조선의 모든 호구가 몇 명이냐? 1406년 태종 6년 10월에 조사한 전국의 호구 수가 15만 3,404호입니다. 물론 실제 호구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호라는 것은 지금처럼 자연호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땅과 재산이 있어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호를 호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많았느냐? 이건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 최하 2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가가 파악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호는 15만 3,400호였습니다. 그런데 24년 후인 이 공법 투표 때에는 무려 16만 9,852명, 다시 말하면 16만 9,852명의 가주, 호주에게 물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수치 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호구에 대해서 가주들에게 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투표였죠. 그러면 이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나왔는데요. 찬성이 56.9%가 나옵니다. 아슬아슬한 찬성이죠. 지금 같으면 가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당시 조선이 8도인데 찬성했던 도는 경기, 경상, 전라 3개도밖에 없습니다. 반대했던 도가 충청, 황해, 평안, 함길, 강원 5개도입니다. 자,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56.9%로 가결입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 보면 찬성 3, 반대 5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률이 높았던 것은 당시에 인구 대부분이 경상 전라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찬성 인구가 많아진 것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경기도는 무려 98.6%가 찬성했습니다. 충청도는 33.3%밖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는 98.9%, 전라도는 무려 99.1%가 찬성했습니다. 황해도는 22.3% 찬성, 평안도는 4.5% 찬성, 함길도는 1% 찬성입니다. 강원도는 12% 찬성입니다. 우리가 찬성과 반대를 보지 말고 이 도 단위로 보면 이거 사실 심각합니다. 찬성한 도는 찬성률이 9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고 반대하는 도는 또 찬성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함경도 같은 데 1%가 찬성했어요. 그럼 만약에 함경도 같은 데 정액세를 이걸 강행하면 이건 반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6%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이 찬성표는 사실 무의미한 거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10도라는 당장의 세금액만 본 겁니다. 제가 1결당 생산량이 보통 300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삼남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삼남 지역에서도 좀 비옥한 지역은 1결당 400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이 땅이 강원도나 함경도로 가면 200에서 100, 150, 1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더욱이 당시의 논농사는 겨우 충청도 정도까지만 가능했고 다른 지역은 대개 밭작물이었습니다. 벼라는 농작물은 다른 모든 밀이나 보리 같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수확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렇게 되니까 논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이 10도라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 거죠. 함경도 같은 데서는 보통 7도, 5도 정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2배로 올라가는 것이고 뭐 풍년, 흉년을 감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풍년에도 겨우 5도, 7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10도라는 정액세는 엄청난 이 증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1%밖에 찬성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자, 이것을 찬성하니 강행해야 할까? 아니면 5개 도는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니 부결시켜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현대에도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참 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별로 세액을 달리하면 이것도 이제 정액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과를 택하시겠습니까? 다수결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조선시대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솔직히 시행하기 곤란한 제도입니다. 부결이라고 봐야죠. 1%, 4%, 10%가 찬성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이걸 강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도대체 세종이 왜 이렇게 국민투표를 할 정도로 이 공법에 집착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세종이 공법에 집착했던 것은 수치 과정에서의 부정을 없앤다거나 사람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세금액을 주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수리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료라든가 병충해, 무슨 농약 이런 것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력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당시 말로는 흉년이 3번이고 풍년이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년이 들어도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년 300도인데 300도가 생산됐다 그러면 풍년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 10%, 20%밖에 증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흉년은 제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10%만 수확할 수도 있고 20%만 수확할 수도 있죠. 이처럼 풍년이 드는 해보다는 흉년이 드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은 항상 줄어들고 정부는 올해의 재정 수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는 사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풍년보다는 흉년이 많으니까 재정 수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세종이 정말 많은 제도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제도 개혁은 필요한 게 재정입니다. 군사제도를 개혁하려고 해도 재정이 필요하고 관료제도를 개혁하려고 해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토지제도를 세금제도를 올바르게 하겠다 해서 토지를 조사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듭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늘 재정 수입이 불안하고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흉년이니까 그만둡시다. 흉년이니까 쉽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개혁을 위한 조사는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경상비 수입도 보다도 낮게 나오면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처음에 실록을 읽을 때는 무슨 개혁만 하려고 하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중단. 저희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는 개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조선은 정말 흉년이 자주 들고 흉년이 자주 든다는 것보단 재정 불안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모든 개혁이 1년이면 될 거라 생각했던 개혁이 5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 세종처럼 수많은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정 불안정 때문에 연기되는 개혁을 생각하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수입을 고정화시켜서 자기가 추구하던 국가개혁을 차질 없이 추행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무려 5궤도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은 이 국가제도 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종의 진짜 목적은 이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법을 강행했어야만 했죠. 그러면 이 최초의 국민투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먼저 투표의 결과는 참 애매하게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법을 강행하긴 무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첫째, 이 국민투표는 정책을 이런 세법을 할까요? 이런 세법을 할까요? 라고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공법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찬반 투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내가 세금을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죠. 일단 이 국민투표는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올리는 데는 성공합니다. 동의하는 절차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왜 두세 가지 제도를 놓고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문맹률은 80%가 넘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교육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처럼 제도를 설명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할 만한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라는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선시대에도 이 세금 문제라는 건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투표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투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공법 투표를 시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중대한 효과를 하나 얻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투표는 여론조사 같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묻는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수령 관찰사뿐만 아니라 품관이나 촌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풍흉의 정도나 토지의 상중하에 따라서 정액세에 좀 차별을 두자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토지와 풍용의 풍작 여부에 따라서 정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세종이 추구했던 정액세에 대한 필요성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좀 개인의 사정을 지역의 사정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올라온 것이죠. 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나시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의 공법은 결국 완성은 되는데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는 두 가지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전분 6등법이란 토지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연분 9등이란 과거처럼 가서 올해는 70% 수확, 올해는 60% 수확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상상년, 최상의 풍년이다. 올해는 상중, 하중이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을 때는 4도, 가장 좋을 때는 이제 20도, 30도까지 받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세종의 국민투표는 고대 민회가 추구했던 전 국민의 동의라는 과정을 실현한 투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거의 인구가 800만, 1000만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1000명이 시행하던 민회와 같은 동의 방식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도 씨족도 조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동맹이라든가 국중대회, 지역대회를 통해서 민회를 소집하는 방식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세종은 이제 새로운 국가 행정망을 통해서 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세종의 노림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토지와 풍흉의 흉작을 반영해 달라라는 요구 조건을 받아서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즉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제도를 수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통하고 참여하는 제도였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제도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재투표에 붙여서 다시 동의 절차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만든 제도였기 때문에 상당한 대의성과 참여성을 가지고 제도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조의 공법투표는 조선시대에 와서도 민의 참여와 동의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제도, 중요한 국가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수령이나 관찰사를 통해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하는 제도는 수시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행어사 제도. 흔히 암행어사라고 하면 비리를 조사해서 찾아다니는 암행감사 제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암행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 여론을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임무를 수령이나 관찰사들이 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수령이나 관찰사들도 어떤 지역의 이익, 개인의 이익, 정파의 이익에 따라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고 있는가, 어떤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 때문에 암행어사 제도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소제도가 있습니다만 항상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족장회의, 부족장회의가 하던 기능을 정부 관료들이 하도록 바꿨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법투표에 나왔을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의를 수렴하고 정치에 반영했다. 이것이 조선이 500년 동안 관료제도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던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